힘들다 권민정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더 가혹하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사형 반대론자였는데 오랜 세월. 근데 이 외환 유치, 전쟁을 일으키려고 윤석열 일당이 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저는 이 사안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봐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1시간이고 도망갈 곳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군인들 죽고 민간인들 며칠 이내에 수십만이 죽어요. 다친 사람 수백만일 거고.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위라고 하고 북한이 10몇이라고 하는데 저기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경제적 피해, 뭐 물질적 피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두 시스템이 붕괴되겠지. 단기, 중장기 피해를 생각해 보면 상상을 초월할 텐데 저는 사형에 처해서 후세대에 영원히 남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네, 북한 외무성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의 침투에 삐라를 살포했다. 강력하게 대응 보복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방성과 군대는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 영공 침범 사건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며 자위권 행사의 명백한 대상으로 된다.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해서 저자들은. 다시 한번 침범할 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다. 네. 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를 박수치며 좋아했다. 미친 새끼들이지 이게. 너무 좋아해서 드론 사령관한테 또 하라고 했다. 한겨레에서는 내란 특검이 우리 군 무인기가 개조됐고 성능이 불안해져 추락을 우려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네,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삐라통을 만들어 평양에 날려보냈다 말한 현역 장교 노치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해. 전쟁 위험이 커졌는데 박수쳐 보복한다는데 다시 또 보내래. 이게 전쟁을 일으키려 한 게 아니고 뭡니까. 게다가 이거를 국방부 합참 모르게 했다고 했잖아요.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드론 사령관이 투스타예요. 별이 2개 있다이거든요. 네. 근데 자기 상관인 합참 국방장관 모르게 만약에 북한에다가 네. 드론을 날렸다. 영창 갑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했잖아요.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합참이나 국방장관은 제껴도 되는 곳에서 명령을 받은 거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군 명령체계에서 국방장관보다 위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저 녹취가 사실이면 국방부 합참 모르게 드론 사령관에게 북한이 무인기 보내라고 하는 명령권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 경우 저는 사형을 원합니다. 윤석열의 모든 혐의 중에서도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하게 처벌돼야 하는 거라고. 어디 자기 살겠다고 우리를 전쟁으로 이끌고 들어가. 사전 조율 없이 질문하고 대본 없이 답변하던 건데. 우리는 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나 또는 야당 또는 뭐 지지층 안에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의 색깔에 맞는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 명예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은 위험하죠. 시멘트, 자갈, 모래, 물 이런 걸 섞어야 콘크리트가 됩니다.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기도 하죠.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최근 검찰 인사 관련돼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는데 저는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오면서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골라낼 수도 없었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되고 그리고 공직자들은 특히 직업 공무원들은 지휘자, 인사권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부에 비슷해서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하죠. 공직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영혼이 없다, 뭐 해바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 직업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입니다.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되죠. 내용을 채우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인사권자, 최종 책임자, 대통령이죠. 그래서 다 골라낼 수도 없고 또 다 골라내서 한쪽만 쓰면 결국 끝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고쳐서 써야죠. 잘못된 게 있다면. 부족한 게 있다면 또 채워줘가면서 기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같이 가야죠.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죠.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를 가지고 평가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똑하다. 똑똑하다. 또 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리고 설득됐다. 설득됐다. 신기하다는 무슨 말이에요? 기자님들 질문하는데 기자님 이름이랑 질문을 다 통째로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다. 네, 기억력이 좋다. 신기하다. 나도 잘 못 외우는데. 네. 그리고 이야기 듣다 보니 설득이 되더라. 네, 합리적이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정책 과제를 위한 수단이다. 예, 같은 말인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야 가능해요. 우선은 자신감인데 공무원들을 자기가 원하는 정책 방향대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네.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이미 기초단체, 과격단체장 하면서 자신이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행정가로서의 확고한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수많은 공무원들, 자기를 지지하지도 않았던 공무원들을 썼다가 언제 배신할 줄 알고 네. 일을 맡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이 특징, 인사를 통해 드러나는 이 특징 아주 독특한 건데 원래 정치는 피와 적과 악을 먼저 구분을 하고 그렇게 구분된 악을 어떻게 결속시켜서 네.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렇게 정치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피와 구분을 하긴 하는데 네. 우리 편으로 반드시 분류되지 아니하더라도 가능하면 고쳐 쓰자. 가능하면 함께 가자. 이런 정치는 우리 정치사에서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응원하려고 가장 보수적인 단체가 그 단식장을 찾아가요. 뭐 상가 상인들이라든가 또는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계곡 상가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네. 그 계곡 상인들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해서 적이 됐을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그룹이 됩니다. 야. 이 방식의 접근 때문인데 이게 어디다가 저런 태도를 배웠을까? 우리는 흔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네. 말하거든요. 근데 공직자를 상대할 때 그리고 그 지역의 보수단체를 상대할 때는 기존의 정치 문법하고 다르게 상대해요. 왜 어떻게 이런 걸 어디서 배웠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 결론은 시장통이다. 시장통. 화전민 자식으로 조치에 집이 망해서 수도권 외곽에 도시 빈민으로 유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 다닌 거예요. 네. 학교 못 다니고 10대 내내 공장 다녔는데 그리고 온 가족이 시장통에서 이제 가장 밑바닥 시장통에서도 가장 밑바닥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런 걸로 생계를 꾸렸단 말이죠. 그 어린 이재명에게는 그 시장통이 우주였을 것이고 학교도 안 다녔으니까 네. 거기서 모든 걸 배웠을 텐데 시장통에 좌우가 있어요. 거기 생존하고 생활만 있는 거지. 거기서 본인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네. 괜히 행정가 이재명이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이상민 장관 자택에서 깜짝 놀랄 거액이 발견됐다. 원래는 이제 단전단수 계엄 때 네. 언론기관 단전단수 그 혐의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 집을. 놀랄 만큼 큰 액수 현금 다발이 나왔다. 깜짝 놀랄 거액의 현금. 이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랄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 네. 현금이라는 못해도 게. 한 10억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얼마 예상하십니까? 몇십억 정도는 돼야 되는 거거든. 네. 제가 보기에. 30억을 5만 원권으로 사과박스에 담으면 예. 60박스라고 하네요. 와. 야, 한 박스 해. 네. 한 박스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더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 대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건 맛배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더 악화됐어요.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검사에게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기소하는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죠. 그걸 딴 데 맡길 수는 없죠. 수사를 그럼 누구한테 맡길 거냐? 그럼 경찰에 맡길 거냐? 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그 논쟁이 있죠. 그럼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또 사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다 권민정이었습니다.